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뵙게 됐네요. 이달이 6월입니다. 6월이 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 우리 강원도는 다시 마음이 저미게 됩니다. 전쟁 때 희생되었던 참전 용사들, 또 우리가 희생당했던 우리의 많은 유가족들, 그리고 그 후손들, 사람만 이렇게 많은 희생을 당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생각해 보면 우리 강원도 땅도 많은 희생을 당해왔고 또 지금도 규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방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경고, 군사시설 구역이니까 출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저기 동해안 지역을 가보면 지금은 많이 거쳐졌죠. 그렇지만 아직도 해안가에 철책선이 둘러져 있습니다. 바로 분단의 고통이 아직까지도 이 땅 곳곳에 스며들고 있어 왔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면 마음이 우리는 아프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분단의 강원도가 안고 있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강원도가 분단사에서 얼마만큼 고통을 안고 살아오는지를 그 보훈 지역 땅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자, 우리 강원도에 채워진 규제의 족쇄를 살펴보면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는 잘 아시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함부로 집을 짓거나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3061평방킬로미터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돈으로 아마 계산해 보면 강원도 연구원에서 아마 조사한 결과를 알고 있는데 8조 8,8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전쟁의 아픔 속에서 나온 산출입니다만은 이를 비롯해서 산림 규제, 또 농업 규제, 환경 규제 이거 다 합하면 강원도에서 개발할 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 적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쟁의 아픔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또 우리나라가 국토가 지금 푸르르게 되기까지는 강원도민들의 희생이 또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우리 겨울 되면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때 의류가 좋은 소재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옷에 내복도 겹겹이 입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만 되면 동상이 걸리고 또 우풍이 심해서 집집마다 난방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때 가장 고마웠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따뜻한 연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연탄을 어디서 공급했습니까? 우리 강원도의 태백 탄전지대에서 공급을 했죠. 그런데 그 탄전지대에서 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산업 전사들이 희생했는지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 또 강원도민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13,000여 명 가까운 광부들이 지하에서 탄을 캐다 아까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름하여 산업전사들입니다. 전쟁할 때 했던 병사들도 전사이지만 이 산업전사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이른바 태백 탄전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의 연료 공급을 위해서 희생을 해왔죠. 그때 뭐 외국에서 뭐 기름이 많이 수입됐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석탄을 캐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 막장에 들어가서 탄가루 마셔가면서 탄을 캐왔다고 생각합시다. 언제 갱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탄을 캤던 광산 근로자들의 많은 분들이 진폐증이라는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전쟁을 치르느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의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강원도가 희생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전기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많은 그런 대체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우리는 수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 수력 발전에 많은 건설지가 우리 강원도 아니었겠습니까? 화천댐, 춘천댐, 소양댐, 곳곳에 도내 전력 공급을 위해서 댐들이 많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자, 이 댐을 만들게 되면 고향을 떠나야 되는 분들이 생기죠. 수몰 이주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댐 유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만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은 유난히 강원도는 전쟁의 피해, 또 전쟁에 따른 희생, 또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석탄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강원도는 많은 고통과 이주민의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자,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 강원도의 정주 여건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전쟁이 하도 북쪽에서 내려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꾸 남쪽을 선호하게 되고, 북쪽은 별로 그렇게 거주지로서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죠. 투자도 하려고. 그래서 전방적인 땅값이 낮지 않겠습니까? 자, 안보가 불안하단 말이죠. 전쟁의 위협이 늘 상존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 땅이나 건물, 임야와 같은 그런 자산의 가치가 다른 지역보다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낮죠.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를, 기업이나 일자리를 끌어오는데 많은 어려움을 강원도는 겪고 있습니다. 휴전선 DMZ 비무장지대 총 길이의 3분의 2가 우리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8년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개최 직전까지만 해도 핵 위협으로 인해서 동계올림픽을 칠 수 있는지 칠 수 없는지,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과연 외국의 선수단들이 한국을 올 것인지 많은 걱정을 우리는 하면서 대회 유치에 불안감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남과 북이 정상들이 잘 해서 평화올림픽을 우리가 치러냈습니다만, 늘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바로 안전, 그 다음에 전쟁의 위협, 이 상존하는 가운데서 경제 리스크도 같이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휴전선 아니겠습니까? DMZ. 이 가운데 강원도가 무려 159km의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개발의 제약, 전방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는 인구가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1970년에 우리 강원도 인구는 187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200만 강원도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1980년에는 179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른바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를 간 그런 이촌향도의 세태 속에 강원도는 1990년에는 158만 명으로 줄어들고 2000년에 다시 156만, 지금 현재는 154만, 아마도 2021년 4월 말 통계로는 153만 5천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54만의 인구는 제주도를 빼놓고는 17개 대한민국의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인구가 낮은 지역이랍니다. 우리 뒤에 우리보다 낮은 인구를 가졌던 지역이 바로 충청북도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뒤에는 인구 기준으로 보면 충청북도가 있었고 제주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도가 끝에서 세 번째였는데 지금은 끝에서 두 번째. 서민 제주도를 빼고 나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이 살기 좋고 또 정주 여건이 좋다면 굳이 다른 지역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도는 계속 인구가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우리 고향 강원도를 현재 주민등록을 등록해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아이들을 낳지 않지 않습니까?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멸 위험이라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군 단위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는 걱정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지금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같이 농촌 지역이 많고 산촌 지역이 많은 곳은 점점 인구가 쇠락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인구가 제로가 되는 그런 위험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도를 보면 바로 이 강원도의 인구가 소멸돼가는, 점점 지금 안타깝게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죠. 도표를 한번 보시면 쉽게 알 겁니다. 186만에서 170만, 159만, 150만 9천, 154만 5천, 153만 5천으로 드디어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방이 없어진다? 지방에 사람이 안 살게 된다? 이것처럼 절망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30년 내에 전국의 226개 시군구 가운데 37%인 85개가 소멸 위기에 놓인다고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입니다. 자, 이미 여기 빨간 표시가 된 지역들은 굉장히 심각한 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경상북도의 봉화, 영양, 청송, 영덕, 의성 지역, 또 전라도의 도서 지역.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2005년에 새로 강릉과 동해 양구 인제가 소멸 위험의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죠. 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그러다 보면 어디가 연결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구가 적으면 힘이 없게 되죠. 자, 인구가 줄어들어서 강원도에서 나타난 대표적 현상이 뭡니까? 뭘까요? 대의 권력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300명인데 강원도는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서 9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서 9개 상임위원회는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9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예산, 각종 정책, 그 다음에 법령, 여기서 강원도가 얼마만큼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자,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잘 체감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뭡니까? 선거 때 되면 아니 국회의원 선거구가 우리 선거구가 저쪽에 시군에 가서 붙고 저 강 건너가서 붙고 강 북에 가서 떼어지고 이쪽 시군 붙고 저쪽 시군 붙고 5개 시군이 묶여서 국회의원 1개고 누더기 선거구 계속 강원도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왜? 인구가 나오질 않거든요. 인구가 나오지 않으니까 강원도는 내 4년 뒤에는 또 어떤 누더기 선거구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선거구 바뀔 때마다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발하죠. 강원도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분군을 막아내자. 9석을 확보하자. 성명서, 결의대회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한다 한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인구수를 기존 인구가 줄어드는 대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다른 인구가 늘어난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국회의원 내주겠습니까? 자기들이 인구가 많아서 확보하게 된 늘어나는 의석을 강원도를 위해서 내주겠습니까?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강원도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나려고 하면 다른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 1명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국회의원 하나 내줄까요?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강원도는 지금 국회의원이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13명이었던 것이 줄고 해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8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강원도는 점점 또 늙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자, 보십시오. 강원도에 보통 노령화 비율을 노령사회를 우리가 14%가 됐을 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지역의 14%가 노인 인구가 나오면 이거를 노령사회라고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리고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라고 규정합니다. 그럼 지금 2021년 현재 우리 강원도는 어떤 사회에 놓여 있을까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2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정도, 아니 강릉도 고령사회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지역이 춘천과 원주 정도입니다. 자, 이 파란 지도의 파란
표시가 된 지역이 강원도 접경 지역이죠.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인 줄 아십니까? 전국의 시군 가운데서 빈집이 늘어난 지역들. 강원도가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접경 지역은 사람들이 떠나서 비어있는 집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우리 접경지 지역이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원도의 현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좋은 건 또 많은데 왜 강원도에 부정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핀잔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언론인으로 살아보니까 지적질을 늘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치인들이나 시장 군수들이나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듣기가 거북하시겠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현실의 진단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력,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쌀독에서 인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원도 보십시오. 경제력이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강원도의 경제력을 보면 강원도 인구는 3% 정도 되는데 경제력의 전국에 2.4%밖에 안 되네요. 인구마저도 안 나오는 겁니다. 자꾸 충청북도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충청북도 분들이 뭐라 그럴 텐데 충청북도는 인구가 160만인데 경제력이 지금 4%입니다. 강원도는 시군도 18개나 되죠. 충청북도는 11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땅도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미 충청북도는 4%로 뛰었는데 우리 강원도는 인구보다 적은 2.4%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우리가 의존 재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전 재원이라고 얘기도 학자들 간에 좀 주장이 틀립니다만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원도는 가져오는 돈이 아주 적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가져오는 돈은 적다는 거. 우리가 이걸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고 지역에 변변한 기업체가 많지 않다고 보니까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월급을 상용 근로자들이죠. 임금을 분석한 2020년 작년 4월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 평균이 월 376만 8천 원인데 강원도는 323만 8천 원, 86%입니다. 86%.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의 봉급 생활자에 비해서 월급이 14% 적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난하다는 얘기죠. 월급 봉투가 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구도 적고 정치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취약하고 이게 바로 오늘날 강원도가 처해 있는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만 떠나는 게 아니죠. 선생님들이 계속 떠납니다. 시골에 문을 닫으니까 학교가. 선생님들이 자꾸 경기도로, 서울로, 인천으로 전출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사가 몇 년 전에
서울, 인천, 경기로 떠나는 교사분들한테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죠. 왜 강원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까? 월급도 교육 공무원들은 전국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곳으로 가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내 젊은 날을 강원도의 산골에서 보내기 싫다. 문화시설이 빈약하고 또 퇴근해도 어디 마땅히 가서 그다음에 산골 지역이라서 외로워서 앞으로 비전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학교는 점점 문을 닫고 그래서 강원도를 떠난다는 충격적인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자, 지역의 미래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 보면 총체적으로 안게 되는 많은 당면 현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치러냈는데 참 도민들이 힘겹게 치러냈는데 사후 관리 책임은 우리 강원도가 또 맡아야 됩니다.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그렇죠?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을 잘 지지 않았습니까? 강릉에 아이스하키 경기장서부터 많은 경기장 시설을 지었는데 지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대주지만 짓고 난 뒤에 그 시설 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지역은 여수, 박람회 같은 데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특별법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아직 이 사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 도청 소재지 가운데서 민자로 고속도로를 그것도 맨 마지막에 깔아준 지역은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다른 지역의 도청 소재지는 정부 돈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건설해주고 우리 강원도는 맨 마지막에 그것도 민자로 깔아주지 않았습니까? 민자 도로가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통행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인해달라 그래서 계속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강원도민들이. 왜 경제력이 취약하고 경제력이 취약한 또 전쟁을 위해서 강원도가 이렇게 평화를 지켜주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강원도민들이 가장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됩니까? 좀 원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세 케이블카 몇 년째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띠를 들고 서울에 올라가서 시위하고 농성하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 이런 현안이 있었어도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미시령 터널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났죠. 그래서 이것도 나라에서 좀 뚫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강원도에서 민자를 끌어들여서 터널을 건설했죠. 그 바람에 2036년까지 통행료가 모자르는 3,600억 원을 우리 강원도가 물어줘야 됩니다. 강원도민들의 세금으로. 그 다음에 DMZ 평화공원 조성 물 건너갔죠. 과거 대통령들이 공약했던 거. 그 다음에 국립문학관 유치 운동에 춘천 시민들이 다 나섰지만 이것도 결국 서울에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첨단 의료 복합단지 원주에 건설하기로 되었던 것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말았죠. 방사선 가속기 얼마 전에도 유치하는데 실패했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보면 인구 적은 강원도의 정치력 적은 경제력 좋고 인맥이 약한 취약한 총체적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1987년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동서고속철도가 공약된 지 몇 년이 지났죠? 30년 넘었죠. 그죠? 제가 1987년 인제 유세 현장에서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강원도에
서울서 춘천 속초까지 가는 동서고속철도를 놓아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 후보들마다 공약을 했죠.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 삽을 못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호남고속철도, 강원도보다 훨씬 늦게 공약된 호남고속철도는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서 광주 목포까지 2시간 조금 넘으면 도착합니다. 이런 모든 강원도의 현안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바로 우리가 냉엄한 지역에 대한 현실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이제까지가 우리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어떤 전략으로 강원도의 이 불이익을, 이 희생당한 보상을 정당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을 통해서 이제까지 모든 총체적인 낙후 변방 이미지, 홀대, 무대적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이끌어내는,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주어진 가장 큰 숙제고 우리의 현안이고 절박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거저 얻어줄 수 있느냐? 천만에.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힘을 합쳐서 강원도민들이, 300만 도민들이, 내외 강원도민들이 관철될 때까지 힘을 모아서 대응해야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그런 냉철한 현실 진단을 우리 모두 공유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